새벽 5시 반. 김동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3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서면 아직 어둠 속에 잠긴 도시가 보입니다. 저 멀리 버스들이 차고지에서 나와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2, 9, 8번 강변, 시내 종점, 환승, 입가에서 절로 나오는 작은 콧노래입니다. 40년 전 그는 저 버스들 중 하나를 몰던 기사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똑같은 노선을 수백 번 달렸습니다. 복잡한 정류장 순서를 외우느라 만든 노래입니다. 지금은 그 버스 회사의 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노래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식에게 그 노래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평생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입니다. 40년 전 겨울 딸 혜림이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막차 운행을 마치고 종점에서 차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차 뒤쪽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혜림이가 좌석 사이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혜림아. 하지만 그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차고지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동식은 급히 뛰어나갔고 혜림이는 그대로 버스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잠깐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혜림이는 없었습니다. 버스 문은 열려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한겨울 밤거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깨졌고 동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아빠를 찾는 혜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 동식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기사에서 시작해 조금씩 승진했습니다. 사업 감각도 있었습니다. 작은 버스 한 대를 샀고 둘이 되고 셋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곳곳을 다니는 중형 버스 회사의 사장입니다. 강남에 큰 집도 있고 통장에는 수십억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성공이 죄책감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늦가을 저녁 동식은 오랜만에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곳입니다. 옛 기억을 더듬어 걷던 중 작은 좌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기침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옆에는 10살 정도 된 소녀가 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듯 소녀가 대신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떡 2개만 주세요. 소녀는 능숙하게 떡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2, 9, 8번 강변, 시내 종점, 환승. 동식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노래, 자신만 부르던 그 노래를 어떻게 이 아이가 알고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40년간 꺼지지 않던 그리움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좌판의 여인과 소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노래는 어떻게 전해진 것일까요? 동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노랫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만든 그 노래를 어떻게 저 아이가 알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 동식은 다시 그 좌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니 주인이 몸이 아파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반지하에 삽니다. 딸아이랑 둘이서요. 상인이 가리킨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였습니다. 동식은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반지하 입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해요. 괜찮다, 유진아. 엄마는 괜찮아. 동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신혜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42.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식은 용기를 내어 접근했습니다. 혜림이 좌판에서 심하게 기침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셨어요? 혜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림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동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혹시 당신이 내 딸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결국 동식은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서요. 며칠 뒤 혜림은 마지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전 말기입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혜림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혜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유진이만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식 수술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증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유진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이 퇴거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주하셔야 합니다. 혜림은 종이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세입자라서 보상금은 없습니다. 건물주만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그 순간 건물주 박만철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살찐 남자였습니다. 입에는 늘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습니다. 어서 짐 싸세요. 늑장 부리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혜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긴 저희 집이에요.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 없어요. 박만철이 비웃었습니다. 집? 월세 10만 원짜리가 무슨 집이야?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람? 박만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내면서 무슨 소리야? 어서 나가. 안 나가면 짐 다 버린다. 유진이가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혜림은 딸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파서. 아프면 병원 가지. 여기서 뭐 하냐고. 박만철은 신경질을 부리며 나가버렸습니다. 혜림은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아픈데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림은 유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8살 이전의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림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8살 때 발견되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품, 그리고 누군가 불러주던 노래. 2, 9, 8번 강변, 신의 종점, 환승.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진이에게도 자주 불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해림은 기력이 없어 좌판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대신 나갔습니다. 엄마 대신 제가 팔게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림은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이런 몸이라서.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혼자서는 좌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아이를 보고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그때 동식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니?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좀 피곤해 하셔서. 동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런 어린아이가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니. 집에 들어가자. 내가 엄마께 인사드릴게. 유진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식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반지하에 들어가니 해림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해림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전에 병원비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동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해림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 40년 전 자신이 딸 해림이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은색의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해림은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건데. 왜요?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혜림이요. 본명이요? 해림은 이상해했습니다. 그게 본명인데요. 고아원에서 원장님 성이 신 씨였어요. 제가 이름이 해림이라고 해서 신혜림이 된 거라고 들었어요. 동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례지만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B형이요. 드문 혈액형이라고 해서 기억해요. 동식은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딸 해림이도 AB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불러주신 노래랑 똑같이 엄마도 불러요. 어떤 노래? 2, 9, 8번 강변, 신의 종점, 환승. 이 노래요. 해림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 엄마가 자주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아저씨도 똑같이 불러서 신기했어요. 해림은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의문을 읽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과연 해림은 동식이 잃어버린 딸일까요? 그리고 병든 해림에게 닥친 퇴거 위기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동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걸이, 혈액형, 그리고 노래.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확신하기에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헛된 희망일까봐 말입니다. 한편 해림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시작했지만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 보니 좌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혼자 할게요. 유진이가 엄마를 대신해 좌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10살 아이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떡을 제대로 포장하지 못해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애가 혼자서 뭘 해? 어른은 어디 갔어? 죄송해요. 엄마가 아파서.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동식이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식이 나서자 유진이는 반가워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둘은 함께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동식은 유진이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님 응대부터 돈 계산까지 말입니다. 유진아, 손님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야 해. 네, 알겠어요. 유진이는 금방 배웠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동식은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짠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동식은 해림을 찾아갔습니다. 해림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해림은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투석비도 밀렸는데. 동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가 누구라고. 해림은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동식이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식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해림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유진아? 박 아저씨가 왔어요. 내일까지 안 나가면 짐 다 버린다고 해요. 해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우리 어디로 가?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 아직도 안 나갔어? 박만철이 몇 명의 사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안 나가면 강제로 내쫓는다. 동식이 나섰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죠. 박만철이 동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사람이 아픈데 이럴 수 있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지. 여기서 뭐해? 여긴 내 건물이야. 박만철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돈만 생각하는 냉혹한 인간이었습니다. 한 달만 더 주세요. 제발. 해림이 애원했지만 박만철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안 돼. 재개발 일정이 있다고. 어서 나가. 그는 사내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해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갈 곳이 없는데. 동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집에 계십시오.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누군데. 제발 받아주세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해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엄마, 엄마. 유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다행히 동식이 옆에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응급차가 도착했고 해림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동식과 유진이는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동식에게 물었습니다. 동식은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부전이 말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식비는 얼마나 듭니까?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고 사후 관리비까지 하면 억 단위입니다. 동식은 돈은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기증자는 어떻게 찾습니까? 가족이 가장 좋습니다. 일치율이 높거든요. 가족. 그 말이 동식의 가슴을 쳤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요.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동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동식은 해림을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유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유진이가 여기 있어요. 동식은 유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엄마까지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뭐라고? 엄마가 어릴 때 아빠가 있었대요. 아빠가 버스 기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졌대요. 동식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주 노래를 불러줬대요. 그 노래요.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2, 9, 8번 강변, 신의 종점, 환승. 동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아빠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운명이라면서요. 동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저 침대에 누운 여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완벽한 일치입니다. 네, 부녀지간이 맞으시네요.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동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해림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셨습니까? 의사가 궁금해했습니다. 동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요. 유진이가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세요?
동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나는 내 할아버지야. 유진이는 잠시 멍했다가 와락 동식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그래, 정말이야. 동식은 손녀를 꼭 안으며 4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그리고 몰랐던 손녀까지. 이때 해림이 깨어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동식과 유진이가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래. 해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해림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목걸이, 내가 8살 생일 때 내가 사준 거야. 해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리고 이 노래도. 동식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2, 9, 8번 강변, 신의 종점, 환승. 해림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아빠인가요? 해림아, 내 딸. 해림은 눈물을 쏟으며 동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림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의사가 재촉했습니다. 동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신장을 주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과연 아버지의 신장 이식으로 해림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40년 만에 재회한 부녀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아버지, 안 됩니다. 해림이 산소 마스크를 들썩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동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해림은 수술 계획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73이시잖아요. 위험해요. 동식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건강하니까. 그래도 안 돼요.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해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검사 결과 양호합니다. 혈관도 깨끗하고 신장 기능도 정상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위험하지 않나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림 씨 상태가 더 위급합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해림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식은 단호했습니다. 수술하세요.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해림아, 아버지 말 들어라. 동식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8살 때 잃어버린 게 내 잘못이야. 그 죄를 이제라도 갚고 싶다. 해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혼자 버스에서 내렸어요. 뭐라고? 그날 아버지 부르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깨어보니 버스가 멈춰 있더라고요. 해림은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추워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찾으려고.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동식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찾은 거였구나.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바보라서. 아니야, 혜림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꼭 살려주세요. 유진이가 동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유진아, 할아버지가 엄마 살려줄게. 동식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40년 전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동식은 혜림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어땠어?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까. 미안하다, 혜림아. 괜찮아요. 좋은 선생님들이 돌봐주셨어요. 혜림은 지난 세월을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공부했던 것, 21살에 결혼했던 것,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유진이를 키운 것을. 많이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혜림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동식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혜림을 잃은 후 미친 듯이 일했던 것,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래, 다행이야. 둘은 밤새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의 빈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식은 수술복을 입고 혜림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함께 할게.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걱정 마.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동식은 유진이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엄마하고 할아버지 기다려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빨리 돌아오세요. 유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유진이가 혼자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랑 엄마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정말요? 응, 수술 잘하시거든. 우리 원장님 최고야. 하지만 유진이는 불안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 모두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환자 상태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들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동식의 신장을 적출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기증자 상태도 양호합니다. 다행이네요. 나이 생각하면 걱정했는데. 동식은 마취 상태였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혜림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한편 혜림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도 시작됐습니다. 혈관 연결 시작합니다. 신중하게 해주세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것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아, 일어나. 수술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유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요? 할아버지는요? 둘 다 괜찮아. 성공했어. 유진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실에서 동식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수술 잘 됐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딸분도 잘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40년간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해림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나는 멀쩡해. 동식은 휠체어를 타고 해림 병실에 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긴 뭘. 당연한 일이지. 제가 살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소중한 딸이야. 해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지낼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동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유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깨어났어요? 우리 유진아, 많이 걱정했지? 해림이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응, 할아버지가 고쳐주셨어. 유진이는 동식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동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할아버지가 되겠다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40년 만에 재회한 가족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요? 그리고 박만철의 퇴거 압박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한 달 후 해림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마지막 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해림은 휠체어를 탄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회복 중이었지만 아직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퇴원인가요? 유진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 집이 없었습니다. 박만철이 이미 반지하를 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집을 마련했어. 동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동식은 이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해림이 살던 동네 근처에 깨끗한 아파트를 구해놨습니다. 너무 좋은 곳은 부담스러우실 텐데. 괜찮아. 나도 이사할 거야. 우리 함께 살자. 해림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박만철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해? 그는 해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사 와요. 뭐, 여기 전세가 얼만 줄 알고. 돈은 제가 냈습니다. 동식이 나섰습니다. 박만철은 동식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옷차림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신 누구죠? 해림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고아 아니었나? 박만철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의 다음 말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대한버스 사장 김동식입니다. 대한버스는 박만철이 잘 아는 회사였습니다. 자신의 건물 앞에도 그 회사 버스가 다녔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박만철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몰라도 사람 대하는 예의는 지켜야죠. 동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만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동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철은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유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혼내줘야 해. 해림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새 집은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고 유진이가 뛰어다닐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동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리는 제가 할게요. 아직 무리하지 마라. 회복 중이잖아. 괜찮아요. 오히려 움직이는 게 좋대요. 해림은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유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와, 맛있어요. 유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저 일자리 찾아볼게요. 급할 거 없어. 몸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하지만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동식이 제안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요? 사무일이야. 어렵지 않아. 해림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특별 대우는 싫어요. 당연히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할 거야. 그럼 해볼게요. 며칠 후 해림은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해림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동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림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탓에 독립적이었습니다. 한편 유진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유진이가 최고야. 동식은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으로 뭐 사줄까? 아이스크림이요.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로 출발. 할아버지와 손녀는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저녁 시간 해림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일이 재밌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월급 받으면 생활비 낼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도 가장이니까. 해림은 독립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절반만 내라. 네, 고마워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동식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회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버스 봐요. 유진이가 대한버스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버스네. 그래, 저 버스들이 할아버지가 운전했던 버스들이야. 동식은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때 힘드셨을 텐데. 힘들긴 했지. 하지만 보람도 있었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해림은 아버지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유진이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노래 불러요. 가족 노래? 네. 할아버지가 만든 그 노래요.
유진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2, 9, 8번 강변, 신의 종점, 환승, 해림도 따라 불렀습니다. 2, 9, 8번 강변, 신의 종점, 환승, 동식도 함께 불렀습니다. 2, 9, 8번 강변, 신의 종점, 환승, 공원에 세 사람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동식은 해림에게 말했습니다. 해림아, 아버지가 미안해.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놓쳤잖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해림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만 봐요.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어른스럽게 자라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을이 오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추석 전날 동식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해림이 상자를 열어보니 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목걸이는 너무 낡아서 새 걸로 해줄게. 아니에요. 옛날 거 그대로 차고 싶어요. 왜? 그게 저와 아버지를 이어준 행운의 목걸이거든요. 해림은 낡은 목걸이를 소중히 만졌습니다. 그럼 새 걸 유진이 줘야겠네. 저한테요? 유진이가 신나했습니다.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잘 간직해라. 네, 꼭 간직할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보름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추석날이 되었습니다. 동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즐거운 추석 되세요. 유진이가 뛰어와서 인사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도 늘 한가위만 같아라. 엄마도 보름달처럼 건강하세요. 해림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모두 한가위처럼 풍요롭고 행복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추석을 맞았습니다. 뭐가 가장 하고 싶어? 동식이 물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단풍 보러 가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가자.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가족 첫 여행이니까. 해림도 기대에 차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그때 밖에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식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198번 버스네. 아직도 다니네요. 그럼 내가 만든 노선이니까. 동식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버스에 우리도 타고 다녀요. 그래, 가족이 함께.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40년 전 끊어졌던 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선은 여기서 다시 시작이야. 동식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종점까지 함께 가자. 해림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이란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는 운명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가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오늘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동식 씨와 혜림이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4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감동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